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해서 지금은 잘 나가는 증권맨이 됐죠. 그런 아들이 30이 넘어서도 일만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정말 기뻤죠. 하지만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진 충격적 진실들이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저희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도 믿기지 않는 안타깝고도 기막힌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김치 사업은 젊은 시절 시장 한 귀퉁이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반찬을 사러 온 손님마다 김치 맛을 칭찬해서 겁없이 공장을 차렸지만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 정말 막막하고 힘든 순간이 많았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한 덕에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넘고 거래처도 수십 곳에 이르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품질을 확인하고 배송을 준비하는 일상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부부가 함께 일군 결과물이라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보, 이제 준우도 자리 잡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만 쭉 지낼 수 있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준호 결혼은 해야지. 난 그것만 딱 한 가지 더 바랄게.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외아들은 공부도 무척 잘했죠. 부모가 돈벌이로 정신없어 변변히 뒷바라지도 못해줬는데 자기 앞가림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여의도의 큰 증권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네요. 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 독립해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김치 담그느라 고생하셨죠? 주말마다 집에 들르는 아들은 늘 부모를 걱정했어요. 뭘 이 정도야, 일도 아니지. 근데 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지난주보다 얼굴이 헬쑥해 보인다. 에이, 엄마 또 그러시네. 그 말씀 지난주에도 하셨거든요. 몸무게 항상 똑같은데 엄마가 괜히 걱정하셔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회사 구내식당 밥이 괜찮아요. 엄마가 차려주시는 집밥만큼은 아니지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웃을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아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면 늘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며 제 음식 솜씨가 세계를 넘어 우주 최고라고 너스레를 떨곤 했거든요. 그런 아들이 1년 전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여자가 어떤 아가씨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됐죠. 남편도 들뜨는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를 도와 청소를 하며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웃으며 바라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완성된 상을 보고 남편이 입을 떡 벌리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거창하게 차린 거 아니야? 애들이 부담스러워하겠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처음 데려오는 여자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약속 시간이 되자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자의 첫인상부터 마음이 들었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분위기, 무엇보다 예의 바른 모습이 정말 좋았네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준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제가 웃으며 인사하자 상대도 긴장이 좀 풀리는 눈치였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29살로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 얘기를 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 같아 보기 좋았어요. 일은 힘들지 않니? 대기업이 복진 좋지만 일은 고되다고 하던데.
남편의 질문에 아이가 눈을 빛내며 답했습니다. 네, 바쁘긴 하지만 재밌어요. 보람을 느끼고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애가 말도 예쁘게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것 같아 더욱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가득해서 보는 저까지 흐뭇했죠.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특히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저희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도 맛있는데 솔직히 어머니 손맛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김치 공장 하잖아. 내가 김치 하나는 자신 있지. 입에 맞으면 오늘 갈 때 좀 싸주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두 아이가 집을 나선 후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의 여자친구를 칭찬했습니다. 참 괜찮은 아가씨야. 예의도 바르고 똑똑해 보이고. 아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결혼도 시키기 전부터 애한테 푹 빠졌나 보네요. 하긴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는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함께 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편하게 찾아오더라고요. 딸이 없는 저희 부부도 그 애가 딸처럼 예쁘기만 했죠. 어머님, 제가 김치 담그는 거 배워도 될까요? 아유, 그럼 얼마든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히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농담처럼 며느리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며 양가 상견례를 하자고 한 거죠. 나무랄 데 없는 아이와의 결혼은 당연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고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사돈이 어떤 사람일지 기대되면서 걱정도 됐거든요. 상견례 당일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예비 며느리와 그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들었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품이 있는 모습이 좋은 인상을 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정연이 엄마입니다. 애가 아빠 없이 자란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준호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따님을 만나게 되어 준호랑 저희가 더 감사하죠.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웠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어찌나 막막한지 애 안고 운 적도 많고요. 그래도 정연이가 착하고 똑똑해서 큰 힘이 됐죠.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속 한 번 썩인 적도 없어요. 안사돈이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같은 엄마로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아예 결혼 날짜까지 3개월 후로 잡았어요. 예식장이나 신혼집 같은 것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의논해서 정하기로 했죠. 안사돈은 곱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요. 결혼 준비하면서 의논할 것도 많을 테니. 아이, 그럼요, 좋죠. 서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만나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안사돈과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만 나눴지만 점점 친해져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됐죠. 비슷한 나이에 자식을 키워온 엄마들이라 공감대가 많더라고요. 안사돈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 장소도 정하고 혼수 리스트도 작성했어요. 아들과 며느린 주말마다 가구를 보러 다니고 신혼집 인테리어를 의논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이었죠. 사돈, 저예요. 그런데 안사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는데 그날은 뭔가 잔뜩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이 들었죠.
네, 사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말에 예복 보러 가기로 한 것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아니, 그보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사돈의 급한 일이라는 말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연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연이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꼭 단둘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 내일 오후에 시간 낼 수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시청 근처에 조용한 일식집이 있어요. 거기 룸 예약하겠습니다. 위치랑 이름은 제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꼭 혼자 나오셔야 합니다, 사돈. 알겠어요. 근데 정말 무슨 일인지 걱정되네요. 죄송해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안사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급하게 단둘이 만나자고 하는 건지 궁금하고 걱정도 됐죠. 그러면서 제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소식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날 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이자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 준호 결혼한다고 입이 귀에 걸려다니더니 오늘은 왜 저기압이야? 아니, 별건 아닌데 안사돈이 내일 단둘이 만나자고 해서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그래? 뭐 애들 혼수 때문에 할 말이 있는가 보지. 그동안에도 둘이 자주 만났잖아. 이번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서요. 목소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닐까? 혼자 딸 키우느라 힘들었을 테니.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 그런가 보네요. 어쩐지 꼭 혼자 오라고 하고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만약에 도움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네요. 이제 한 가족인데. 그래야지. 뭐 혼수가 벅차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마련한다고 말씀드려요. 정연이 같은 애 데려오는데 그깟 혼수 안 받아도 그만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까지 혼수가 뭐라고. 돈 아낄 생각 없었거든요. 혹시 며느리 쪽에서 결혼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면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런 저와 남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예비사돈이 털어놓은 말은 저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치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시청 근처 일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사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헌데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눈가는 부어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죠. 평소에 단정하고 밝은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저를 본 안사돈이 힘없이 인사하더군요. 목소리도 잠겨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 사돈,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어요? 하지만 제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던 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냉수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깊게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한데. 그때 안사돈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에 저도 긴장이 됐어요. 사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 결혼 우리가 꼭 막아야 합니다. 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을 막아야 한다니? 지금까지 그렇게 기쁘게 준비해온 결혼을 갑자기 막아야 한다뇨?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아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사돈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제 앞에 놨습니다.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듯 소중하게 밀봉돼 있었어요. 이걸 보시면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그렇게 긴장하는 건지. 저도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렵게 연 봉투 안엔 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가장 윗줄에 큰 글자로 친자 확인 증명서라고 쓰여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자 확인서라니 갑자기 왜... 저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어요. 헌데 거기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가공할 진실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박명자와 김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엔 두 사람이 99.9%의 확률로 생물학적 모자 관계임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검사 날짜는 불과 2주 전이었고 유명한 대학병원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서류를 손에 든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내 아들, 우리 준호가 안사돈의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정신이 없었네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안사돈이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제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어요.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사라졌고 저 혼자선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 보였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친척들도 등을 돌렸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한테 아이를 부탁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안사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 언니가 아이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죠.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늘 궁금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이를 맡긴 언니네가 연락을 끊고 이사 갔거든요. 안사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또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군요. 그 후로 저는 정연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제 과거를 다 알고도 기꺼이 받아줬어요. 그 뒤로 결혼해서 정연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버린 것만 빼면 나름 행복했죠. 그래서요. 그 아이가 우리 준호라는 거예요? 여기 서류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준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신기할 정도로 애 가진 걸 알고 떠나버린 남자와 너무 닮은 거예요.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악몽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네요. 특히 준호가 웃을 때 표정이나 목소리까지 제가 기억하는 그 남자와 너무 비슷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썹 옆에 그 점 2개. 네? 점이라면 준호 눈썹 옆에 점이 연달아 2개 있잖아요. 그런 점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죠. 하지만 준호가 입양이라는 걸 모를 땐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주 전에 정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준호가 실은 자기가 입양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새치가 있다며 머리카락을 뽑아서 검사를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준호가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아들이 저와 남편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에게는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던 우리 부부가 우연한 기회에 4살배기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고 아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네요. 네, 청년이한테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사실을 아는 건 부모님은 모르고 계실 거라고요. 사돈, 제가 젊은 시절 낳았던 그 아이가 바로 준호였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갔어요. 우리가 준호를 입양한 건 맞지만 그게 어떻게 하필 안사돈의 아들일 수가 있단 말인지 모든 게 못된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럼 준호랑 정연인
네, 둘 다 제 아이들이에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될 남매인 거죠. 남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두 아이가 피를 나눈 남매라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네요. 안사도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절대 안 돼요. 남매끼리 결혼할 순 없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사돈이 계속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그냥 눈물이 흐르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사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철없는 행동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한테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사돈은 흐느끼는 것도 모자라 아예 테이블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이 놀라서 돌아갔지만 전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이 사실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가능하다면 끝까지 모르게 하고 싶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사실은 남매였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날까지 잡은 마당에 헤어지라고 하면 애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엔 전부 털어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제 말에 안사돈이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말해야 아이들이 덜 상처받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처를 안 받는다뇨? 이 상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결혼이 깨지는 것만도 충격인데 그 이유가 남매이기 때문이라니 그걸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 사실이 납득가지 않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행복하게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난 것도 견딜 수 없었고 아들이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가까이 아들을 키워오며 그렇게 당황스럽고 믿고 싶지 않은 순간은 없었네요. 그래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인사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사돈! 안사돈이 뒤에서 애타게 절 불렀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한쪽은 꺾어 신고 한쪽은 대충 발만 넣은 채로 뛰다시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군요. 잠시 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탄 뒤 겨우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지나가는 풍경도 사람들도 눈물에 가려져 모두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집 앞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당신 벌써 왔어? 사돈이랑 얘긴 잘했고.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절 보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짐작이 갔네요. 여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저는 남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이 놀라서 절 안아 일으켰지만 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야? 사돈이 혹시 뭐라고 했어? 여보, 준호가 왜? 준호한테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울음을 겨우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우리가 친부모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30년 가까이 비밀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거기다 놀라지 말고 들어요. 글쎄 안사돈이 결혼 전에 낳아서 남한테 맡긴 아이가 바로 우리 준호래요. 제 말에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얼음처럼 굳은 것 같더군요. 그러다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 진짜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99.9% 확률로 모자 관계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까 너무 당황해서 그냥 가방에 넣어왔는데 여기 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이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정말이야? 안사돈이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류도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남편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충격을 받은 건 분명히 보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난 내 손으로 직접 검사를 해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우리가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네? 어떻게요? 안사돈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도 검사를 해보는 거야. 정말 준호가 안사돈 아들인지. 하지만 어떻게...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연이네 집에 가서 몰래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 칫솔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 그래도 되겠어요? 남의 집에 몰래... 지금 이 상황에 예의를 따질 때가 아니야. 준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을 안사돈 주장만 듣고 믿을 순 없었죠.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예비의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정연아, 너 파김치 좋아한다고 했지? 이번에 담근 파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어. 내가 집으로 가져다 주마. 아니에요, 제가 가지러 갈게요. 아이 뭘, 마침 내가 너희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들르려고 그래. 그냥 주소만 말해다오. 어머, 그래도 될까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문자 메시지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래. 참, 안사돈도 집에 계시지? 아니요, 엄만 하필 오늘 동창 모임이 있다고 나가셨어요. 어머나,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 가마. 저는 안사돈이 집을 비웠다는 말에 서둘러 김치를 싸들고 며느리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예비 며느린 밝은 얼굴로 절 맞아줬죠.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집안에 들어선 저는 일부러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물었네요. 아유, 여자들만 사는 집이라 그런지 아주 깔끔하구나. 정연이 네 방은 어디니? 아, 저는 저기 주방 옆에 있는 방을 쓰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방은 저희 엄마 방이에요. 제 방 구경 한번 하실래요? 그래, 근데 우선 이 김치부터 받아라. 어머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참, 이번에 선물로 들어온 좋은 보이차가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래? 그럼 한번 마셔볼까? 예비 며느리가 차를 준비한다며 주방에 들어간 사이 저는 재빨리 며느리가 말해준 안사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니 화장대에 놓인 빗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아있었죠. 얼른 그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필요한 일이었네요. 그리고 재빨리 방에서 나와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수 이야기, 신혼여행 계획,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로 며느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준호씨 만나서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 시아버님 만나게 된 것도요. 우리도 너 같은 며느리 맡게 돼서 기뻐.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아들이 주말에 올 때마다 사용하는 칫솔을 들고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러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쯤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일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보냈죠. 혹시 정말로 준호가 안사돈의 아들이라면 애들은 어떻게 하나? 또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남편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여기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실의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0%로 나왔네요. 완전한 타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그와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죠. 그럼 안사도는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지? 그러게요. 우리가 검사한 게 맞는다면 안사돈이 보여준 친자 확인서는 가짜라는 건데 서류까지 위조해가면서 준호가 자기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수상해. 안사돈이 준호랑 정연이 결혼을 막으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아주 절박한 이유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잘 진행되던 결혼을 기가 쓰고 막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지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안사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알아봐요? 뭘 어떻게 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문제나 과거에 관련된 비밀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뭐든 어떻게든 알아내야 해. 그러지 않고선 이대로 애들을 그냥 결혼시킬 수도, 그렇다고 강제로 떼어놓을 수도 없다고.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희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탐정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색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이 박명자라는 여자의 과거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안사돈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드릴까요? 뭐든지 다요. 결혼 전 행적, 죽은 남편에 관한 것, 하나뿐인 딸에 관한 것 전부 다. 알아봐 주실 수 있는 건 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탐정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자신감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2주 후 탐정의 연락을 받고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았을 때 상담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꽤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이 사람 복잡하게 살아온 사람이던데요. 저와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탐정을 바라보자 상대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명자의 죽은 남편 이성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호에겐 전처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전처요? 아니 그럼 정연이의 아버지도 초혼이 아니었군요. 네. 그 당시 미혼모였던 박명자는 재력 있는 이성호의 불륜 관계였어요. 불륜이요? 이번엔 놀란 남편이 소리쳤죠. 하지만 탐정은 침착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가기 힘들었던 박명자가 가정이 있는 이성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성호의 본처가 충격으로 유명을 달리했더군요. 전처가 죽은 후 박명자는 재빨리 이성호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바심이 나서 저도 모르게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이성호도 재혼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여러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단순 사고사 종결됐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니... 설마... 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성호가 죽은 후 모든 재산이 박명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당시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박명자를 의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성호와 전처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사고 이후 갑자기 실종 처리됐고요. 아이라는 말에 신경이 곤두선 제가 외치듯 물었습니다. 아이요? 아이라면 남자아이요. 이성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불륜으로 엄마를 잃고 재혼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들이 아버지 사고 이후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알아봤어요. 그때 긴장됐는지 남편도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그 아이도 박명자 손에... 아니요,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박명자가 이성호와 만난 게 한 술집에서였어요. 미혼모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박명자가 술집에서 일했는데 그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던 거죠. 당시 그 술집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랑 박명자가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성호가 죽으니까 박명자는 전처의 아들을 그 친하게 지냈던 언니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탐정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둘. 겉으로 보기엔 단란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 집으로 보내진 아이입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사진이에요. 당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주방 아주머니를 수소문했거든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서너 살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옆으로 유모차에 탄 더 어린애가 보여 제가 물었네요. 그럼 이 아이 누군가요? 여자아이 같은데. 그건 박명자가 미혼모로 낳은 딸이에요. 이름은 이정연. 아직 이성호가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남긴 네 사람의 가족 사진인 거죠. 이걸 이성호의 아이를 데리고 있던 주방 아주머니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 아이가 정연이었군요. 그럼 진짜 박명자가 미혼모로 낳은 아이는 우리 준호가 아니라 정연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모든 진실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탐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숙연한 모습으로 말하기를 주저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그런 탐정에게 물었죠. 왜 그러시죠? 뭐 더 들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아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가 조사한 바론 그때 주방 아주머니에게 보내졌던 이성호 전처의 아들이 지금 두 분의 아드님이신 김준호 씨입니다. 탐정의 말에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두 분이 예전에 사시던 곳에 옆집에 들어온 업둥이를 입양하셨다고 하셨죠? 그때 사시던 곳이 평택,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던 아주머니의 성함이 윤계순 씨가 맞죠? 저와 남편은 동시에 입을 떡 벌린 채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아주머니가 박명자와 친하게 지내던 그 주방 아주머니였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안사돈은 아들의 친모가 아니라 아들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돈으로 맞이려 했던 사람이 그런 무서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니 남편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아들의 출생의 비밀도 너무나 엄청났죠. 한참을 넋놓고 있던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진 속 아이는 저희가 처음 아들을 데려오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탐정은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듯 다시 말을 이어갔네요. 박명자가 최근에 준호 씨가 자신이 과거에 망가뜨린 가정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어떻게든 결혼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악한 과거가 밝혀지느니 차라리 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나았던 거군요. 남편의 말에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결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저와 남편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희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캄캄했네요. 안사돈, 아니 박명자는 젊은 시절 실수로 딸을 낳고 미혼모가 되자 술집에서 일하며 부유한 유부남을 꼬드겨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겁니다. 그 충격으로 본처가 죽자 유부남과 재혼한 뒤 의문의 사고로 죽은 남자의 재산을 전부 차지하고 전처의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런 무서운 사실을 전혀 모르던 저희 부부는 당시 옆집에 살던 인상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에게서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그 집에 업둥이가 들어왔는데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고 그 아주머니는 이미 자식이 셋이나 있다며 그냥 고아원에 보내야겠다고 했었거든요. 엄청난 과거의 비밀을 알게 된 저와 남편은 그 뒤로 공장에도 나가지 못한 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들에게 친부모가 예비 장모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준호한테 꼭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알려야지. 준호도 자기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순 없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진실이라도 아들만은 그 사실을 알아야 했죠. 며칠 후 깊은 고민 끝에 저희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 갑자기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혹시 김치 공장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어서 앉거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입양하라는 사실부터 털어놨죠. 이미 알고 있었다더니 정말 아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침착하게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사 때 작은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고모들이랑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하지만 두 분이 절 사랑해 주신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괜찮아요, 엄마. 전 엄마 아빠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안사돈이 했던 거짓말, 그리고 저희가 조사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자신의 친부모와 안사돈의 관계를 듣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정연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유혹해서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충격으로 제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그리고 네 아버지도 의문의 사고로.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감당하기 힘든 분노가 느껴졌죠. 그런 사람이 정연이 어머니라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이던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정연아, 왜 그래? 뭐? 지금? 알았어, 금방 갈게. 아들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연이한테 가봐야겠어요. 엄마가 이상하다면서 울고 있어요. 정연이 엄마가 집에서 뭔가를 태우다 불을 낼 뻔했나 봐요. 뭐? 불? 놀란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외쳤어요. 우리도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저와 남편도 아들과 함께 예비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덜덜 떨며 울고 있었어요. 준호씨, 우리 엄마가 이상해. 앨범을 죄다 꺼내서 태운다고 거실에 불을 지르더니 이젠 문을 걸어 잠그고 몇 시간째 울고만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타다 남은 종이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탄 냄새가 진동했죠. 사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니 안사돈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손에는 반쯤 타담한 사진이 들려 있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안사돈은 허공을 보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요. 며느리가 자기 엄마를 흔들었지만 안사돈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사진첩과 일기장, 그리고 편지 뭉치였죠.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안사돈과 한 남자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자의 얼굴이 지금의 제 아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저는 단박에 그게 아들의 친부임을 알아봤죠. 며칠 전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와 동일 인물이었거든요. 그때 안사돈이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그거 만지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이 사진을 들고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제 아버지죠? 이성우. 안사돈은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무너지듯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마저.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안사돈은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예비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엄마와 제 아들을 번갈아 봤죠.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준호 씨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다는 거야? 그때 전 깨달았어요. 더는 며느리에게도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안사돈의 과거, 아들 출생의 비밀,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운명적인 인연까지요. 예비 며느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준호 씨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지금까지 아빠라고 믿었던 사진 속 저분이 준호 씨의 친아버지? 정연아,
안사돈은 놀라서 얼어붙은 자기 딸을 향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준호를 보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내가 버린 남편의 아이랑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아이를 맡긴 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입양 보냈다는 집이 바로 사돈네 집이었어. 난 너무 무서웠어. 내가 망가뜨린 사람들의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한다니 마치 벌을 내리는 것 같았어. 하늘이 내리는 천벌. 며느리는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답해. 정말 엄마가 준호 씨 부모님 해친 거야? 정연아,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이 뭐가 필요해? 엄만 가정 파괴범의 살인자야. 며느린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갔고 저희도 따라 나갔죠. 아들은 거실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정연아, 넌 잘못 없어. 이건 전부 엄마가 한 일이지 네가 한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 엄마가 준호 씨 부모님을 그 일로 준호 씨는 친부모를 잃고 입양아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준호 씨 옆에 있을 수가 있겠어? 너는 너고 너희 엄마의 죄는 너랑 상관없어. 난 이미 모든 현실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난 입양아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맹세코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저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게 행운이라고 감사했지. 그때 안사돈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매일 밤 악몽을 꿨고 성호 씨와 그 부인이 나타나서. 그만하세요! 아들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연이는 달라요. 정연이도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이대로 결혼할 겁니다. 아들의 충격적인 선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 중에서 안사돈이 가장 놀랐는지 기겁하며 소리치더군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건 저주받은 악연이야!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저주는 당신이 만든 겁니다. 하지만 우린 사랑으로 그 저주를 끊을 거예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 씨, 난 그럴 수 없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엄마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 정연아, 난 우리가 악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해. 어쩌면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예비 며느리가 눈을 돌려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저희에게도 용서와 이해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그래, 정연아. 우리 아들이 좋다면 우리도 좋아. 이제 넌 우리 딸이다. 네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 과거 때문에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마.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랑은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야. 헌데 그때 대화를 듣던 안사돈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죠. 하지만 그날 이후 안사돈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네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붕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들의 환영을 본다며 밤마다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과거의 죄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며느리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과 저희 부부의 지지와 사랑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저를 받아주시다니. 저 정말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준호 씨한테 잘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비록 가슴에는 큰 상처가 남았지만 두 아이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죠.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도 안사돈의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어요. 의사는 조기 치매와 함께 심각한 선망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과거의 죄책감이 정신과 육체를 집어삼켜버린 것 같더군요. 그러다 몇 달 후 행복한 아들 내외에게 처참하고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안사돈의 죽음이었죠.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던 안사돈이 모두 잠든 밤
병원을 빠져나가 거리를 헤매다 그만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유명을 달리하고 만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며느린 아들의 품에 안겨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엄마의 운명인가 봐요. 남에게 준 고통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아들 내외와 저희 부부만 참석했죠. 며느리가 친정엄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요. 유골은 화장한 채 강에 뿌려졌습니다. 복잡했던 과거도 지난날의 악행도 모두 강물과 함께 흘러갔네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죠.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된 만남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행복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안사돈이 뿌린 죄악의 씨앗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안사돈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렀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진리가 아닐까요? 그럼 오늘의 제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선과 악에 대한 잊지 못할 교훈을 남길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